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늘은 재수없는 뉴스로 시작합니다. 한동훈이가 취약계층 130만 가구 전기료 추가 지원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한 15,000원 정도 이제 전기세 지원해 주자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 그 전기세 지원 좋죠. 근데 이 정부가 이재명 당대표랑 민주당에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법 있죠. 지원금. 그거 25만 원 안 주려고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25만 원은 안 준다고 하면서 지금 15,000원은 딸랑 지금 준다라고 하면서 생색내는 건데,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한전이 아마 적자 누적이 한 40조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40조 이상 지금 적자 누적이 되고 있는데, 한전 적자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전기세를 추가 지원을, 그러니까 대책이 없죠. 차라리 25만 원 지원하면 전기세 낼 사람 전기세 내고 가스비 낼 사람 가스비 내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장난치는 건 또 아니고, 응? 15,000원 전기세 지원한다 그러면서 그냥 25만 원 지원해주면 거기서 필요한 거에 전기세 낼 사람 전기세 내고 가스비 낼 사람 가스비 내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뭘, 응?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거 생색내는 거 갖고 난리를 치냐고, 응? 아유. 그리고 한전 누적 적자는 어떻게 할 건데? 한전 누전 적자는 뭐 국가에서 물어줄 건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앉아 있어.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그저께 방송이었죠. 어제 방송 쉬었으니까. 어제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진보도 합리적인 진보가 돼야 된다. 그리고 진보도 어젠다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랬냐면 금투세 문제 갖고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민주당이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선점당했어요. 이 금투세 문제는 뭐냐면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여야 합의 사항이었어요. 여야가 합의를 해갖고 금융투자세를 물리겠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선거가 다가오니까 여야가 합의로 2년간 유예하고 또 2년간 유예했다가 이게 2025년 12월인가 이게 올해 12월까지인가 내년 12월까지인가 이제 돌아와서 이게 이제 사실상 이제 확정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때다 싶어갖고 국힘당과 지금 한동훈이가 이거 금투세 폐지하자. 저는요 이런 거에 민주당 왜 빨려 들어가냐고.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응. 민주당 그래 폐지하자. 그래 폐지하자. 그러면 세수 결손은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안 그래요? 쟤네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 알았다. 왜 그러냐면 이걸 민주당이 반대하면 안 돼요. 민주당이 이걸 찬성해.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면 안 됩니다. 1,400만 명이에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1,400만 명이야. 대통령이 될 사람이 1,400만 명을 적으로 돌리면 됩니까? 응? 나는 절대 뭐하러 그래 금투세 폐지 그래 우리가 동의해 줄게. 세수 결손 니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근데 뭐 어설프게 뭐 5천만 원 뭐 지금 한도를 1억 원으로 늘리자 이거요. 이런 얘기했다가 욕 뒤지게 먹는 거예요. 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폐지하려면 동의해주고 아니면 10억 정도로 확 올려갖고 금투세 공제 한도를 늘리든가 뭐하러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한다 그래갖고 1억이면 괜찮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욕 뒤지게 먹는 거예요. 이거 욕 뒤지게 먹는 겁니다. 정권을 잡아야 되는 사람들이 1,400만에 어떤 이런 유권자들을 적으로 돌리면 되겠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금투세 저쪽에서 지금 감세한다고 하죠. 잘 들어보십시오. 종합부동산세랑 상속세는 초부자 감세예요. 사람들이 부자 감세라는 생각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합부동산세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뭔가 있는 집안이 물려받을 때 내는 거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근데 이 금투세는요, 부자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쵸? 금융투자세를 이거 부자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럼 나 하나 얘기 들어보자. 주식을 하다가 따는 사람이 많습니까? 잃는 사람이 많습니까? 개미 중에 80%는 잃어요. 그러면 국가가 주식 투자하다가 잃은 사람들 5천만 원 보상해 줄 거야? 응? 보상 안 해주잖아. 이거는 민주당이 국힘당과 토론이나 이런 거 붙으면요, 지금 져요. 응? 지금 이론상으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 맞죠? 시대에 맞지 않아. 차라리 민주당은 금투세 쿨하게, 그래 지금 모든 국민들이 주식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번 윤석열 정부에 쿨하게 민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찬성 이렇게 해줘버리고 그 공을 민주당이 갖고 와야지. 안 그래요? 민주당이 이 공을 갖고 와야지.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 경제의 어려움을 위해서라도 국민들에게 꿈을 꺾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이 찬성한다면 민주당이 이 공을 갖고 와야지. 이걸 언제까지 뭐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려줄게 장난치냐 그러면서 욕 뒤지게 먹는 겁니다. 응? 욕 뒤지게 먹는 거야 이게. 이런 짓거리는 괜히 국힘당한테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 왜 그러냐면 결국 정치라는 게 국민 눈치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론이 이거 금투세 폐지하면 금투세 이거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뭐하러 지금 아니 그 금투세 폐지하고 들어오는 세수 결손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갖고 왜 민주당이 총알을 맞냐고. 저는 현명하게 좀 하자는 거예요. 물론 민주당이나 금투세는 폐지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맞아요. 맞지만 지금 민주당이 정권 잡아야 될 정당 아니에요? 정권 잡고 나서 나중에 손을 보던가. 지금 민주당이 국고 손실이나 이런 거 민주당 관심 두지 마. 윤석열이 곳간이 비든 윤석열이 망하는 들은 저 새끼들이 책임지게 냅둬야죠. 응? 뭐하러 민주당이 이걸 총알을 맞고 앉아있냐고. 아유 진짜 답답해 하는 짓 보면. 응?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 재발의했죠.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그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죠. 최상병 특검 이번에 3번째 발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더 강력한, 왜 김건희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전에는 이종호 어떤 이런 문자가 나오기 전에는 이 최혜병 특검에 김건희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있지 않지만 이제는 김건희도 수사 범위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수사 대상에 김건희가 명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윤석열 또 거부권 행사할 텐데, 여러분들 거부권 행사할 때마다 저쪽에서도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까? 국힘당 의원들 입장에서 최혜병 특검 또 이번에 발의를 하면 또 거부권 행사해야지 이게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처음에 최혜병 사건 특검 의결할 때 저쪽 아무도 찬성 안 했죠. 두 번째 할 때 안철수랑 몇 명이랑 막 점점 나오죠. 또 민주당이 이거를 최혜병 특검을 하면요, 저쪽에서 계속 이탈표 나오는 거예요. 응? 10번도 들여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듯이 저쪽에서 계속 최혜병 특검은 국민적 여론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김건희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계속 지지 여론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동훈이나 윤석열이가 왜 금투세법 가지고 어젠다랑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그래요? 금투세법 찬성 여론이 높으니까 저것들이 그거 갖고 와서 민주당을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저들도 하루 이틀, 왜 그러냐면 국힘당 의원들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무슨 윤석열에게 충성을 다한다고
응? 나는 이미 배지를 달았는데 윤석열이 나 공천 줄 것도 아니고 한동훈이가 나 공천 줄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내 어떤 커리어에 왜 내가 점점점 안 좋은 거를 쌓냐. 그렇잖아. 국힘당 입장 애들이 봐도 야씨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얘네들이 이제 공천권도 없는 애들인데 내가 뭐하러 이거를 계속 찬성해줘 갖고 내가 나중에는 너 최혜병 특검 반대했던 놈이지 이런 소리를 듣냐. 얘네들은 그게 점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 또 세 번째 발의,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통과될 때까지 발의하겠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세 번째 발의를 하면서 김건희를 수사 대상에 명시를 함으로써 이제 저쪽에서는 더 센 특검법이 날라왔잖아요. 또 한동훈이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국힘당도 살고 용산도 살라 그러면 최병 특검을 반대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최병 특검 세 번째 발의함으로써 한동훈이가 이제는 뭔가 대답을 할 때가 된 거죠. 이번에도 당신도 찬성했던 사람인데 당신이 얘기했던 최병 특검 내라. 민주당이 계속 압박을 할 수 있죠. 이번에 최상병 특검을 발의하면서 한동훈 너도 그러면 국힘당에서 최병 특검법을 내봐라. 그럼 우리가 검토할게. 이게 되는 거죠. 근데 국힘당에서 이제 한동훈 표 최병 특검을 딱 내는 순간 윤석열이가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들어와 이 새끼야. 그러면 지금 저보러 들어오라 그러셨습니까? 제가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오고 가라면 가라는 사람입니까? 당무 개입하지 마십시오. 이게 되는 거예요.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오고 제가 가라면 가는 존재입니까? 좀 있으면 대들어요. 그렇잖아. 이제는 용산에서는 아예 수용을 못할 김건희까지 수사 대상에 명시가 됐는데 계속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너 이거 찬성할 거야 반대할 거야? 지금 제 특검법을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너 특검법 낸다며 발의해. 그러면 민주당이 한동훈을 계속 압박할 수 있는 수단. 한동훈이는 이제 거기서 이제 갈등을 오겠죠. 이거 발의했다가 형님한테 뒤지게 욕먹을 것 같고 발의 안 하면 지금 내가 당내 장악력이 떨어지고 이거 국힘당 갈라치기용도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최상병 가족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의 죽음이 이 정치권 논쟁이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응?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래서 2차 가해거든요, 사실. 엄청난 그 부모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최상병이라는 그 이름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부모 입장에서는 계속 이 진실을 가려져 있고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아마 이번에 시험대에 오를 거예요. 민주당이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도 발의해라. 이거 반대할 거냐 찬성할 거냐 먼저 압박을 하면 한동훈이가 얘기했던 특검법 내봐라. 그럼 우리가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시기가 언제냐? 8월 18일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에 취임하면서 한동훈 특검법 내라. 강하게 요구를 하면 한동훈이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이거는.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일어날 정치 그런 분석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광복절 특사 명단에 김경수 전 지사가 포함됐다라고 하면서 속보가 올라왔어요. 광복절 특사 명단에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사면복권의 명단에 올라갔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이가 이제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 민주당에는 이런 좋은 대선 후보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많이 나와서 어차피 이재명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빨리 근데 저것들이 이제 민주당 갈라치기를 쓸 겁니다. 저것들이 노리는 건 뭐냐? 김경수 지사 사면 해주고 지금 민주당 갈라치기 세력들 있죠. 민주당 갈라치기 세력들 이용해서 김경수가 이재명 뒤통수 치려고 한다. 안 봐도 뻔하죠. 그렇죠? 안 봐도 뻔하죠. 김경수 주변으로 친문 정치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이재명 쫓아내려고 한다. 그 지랄 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작하려고 김경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많은 대선 후보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 전당대회랑 똑같은 거예요. 민주당 지금 전당대회 보면 김두관이 나왔던 그 김지수가 나왔던 이재명 당대표의 상대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단 전당대회도 이런데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도 그 어떤 사람들이 나와도 이재명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재명 혼자 단독 출마하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전당대회는 치열하면서도 화려한 멤버가 나와서 그 가운데 이재명 당대표가 이기고 나와서 모두가 이재명에게 손을 들어주고 다 같이 대선을 뛰자.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 어땠어요? 이낙연이 어땠습니까? 저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 씨발 선거. 저는 절대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지랄 떨어왔다가 이낙연 지지자들이 전부 윤석열, 전부 윤석열 지지했잖아. 이거 이낙연 씨 속마음 얘기한 거예요. 이낙연 속마음. 대선 지자마자 얼굴에 거의 똥 묻히고 똥 씹은 얼굴로 야 이씨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욕을 먹든 뭘든 이재명 당대표를 진짜 대통령을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외연 확장을 해야 돼요. 자꾸 이제 더 이상 이재명 건들 사람 없잖아. 안 그래요? 이제 더 이상 누가 민주당 선거에서 이재명을 이길 사람이 있나? 접니다. 나면 모를까. 내가 나가갖고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 만든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난 최고위원 되지. 사실 내가 이번 최고위원 나갈라 그랬어. 내가 이번 최고위원 나가고 전당대회에서 나 최고위원 될 자신이 있었거든. 되게 멋있게 이재명이가 뭐라고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까? 그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을 빨리 대통령 만들고 그 다음 접니다. 그러면 최고위원이 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응? 막 이재명 까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봤더니 이재명을 빨리 대통령을 만들고 그 다음 지가 안 돼. 얼마나 사람들이 보면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나는 수석 최고위원이 돼서 야 내가 수석 최고위원 되면 조중동에 24시간 의자 들었다 놨다 의자 들었다 놨다 의자 들었다 놨다 이거 24시간 나온다. 내가 수석 최고위원 되면 의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거 24시간 돌린다 걔네들.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은 어차피 민주당에 누가 와도요. 누가 와도 이재명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같은 사람들이 정치에 복귀하는 것도 박수 쳐줘야 되고 그다음 왜 그러냐면 친문 진영에서 또 그 김경수를 좋아하는 또 팬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의 지지자를 또 이재명 당대표가 김경수를 품으면서 이제 김경수 지사가 이재명 당대표의 손을 들어주고 여러분들 그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것들이 자꾸 문재인 대통령 까면서 이재명 지킨다고 하는 이런 갈라치기 새끼들. 친문과 이재명 당대표가 서로 화합을 해서 명문정당이 돼갖고 대선을 잡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큼은 이재명 당대표, 그 다음에 김경수, 조국 누가 다 나와도 아무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모두가 민주당에 이제 지금 솔직히 민주당에 대선 후보가 없잖아요. 진짜 민주당에 대선 후보가 없잖아. 저쪽은 막 한동훈이 어린 새끼가 저는 이제 당무계에 만합니다. 이제는 제가 그렇게 쓴소리를 했는데도 한동훈이 피덩어리 새끼한테 내가 졌는데 뭐 이렇게 나오는 홍준표 있지. 오세발이, 홍준표, 한동훈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도 대선 후보를 죽이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만큼은 우리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을 죽이지 맙시다. 진짜 죽이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도 다 팬덤이 있어서 나중에 선거 되면 다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만큼은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 욕하고 이재명 위한다고 그런 애들은 진짜 이재명 위하는 애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투세 문제는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치고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현명한 솔로몬의 판결을 오늘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교동 사저 매각에 제가 오늘 김민석이랑 박지원 등 욕 좀 할게요. 제가 그 취재도 많이 하고 김원걸 의원님 얘기도 다 들어봤어요. 김원걸 의원님이 사저를 매각해서 마치 돈에 욕심이 있어서 이거를 매각 몰래 동교동계를 배신하고 매각한 것 같이 나오는데, 야 김민석, 네가 언제부터 동교동, 응? 네가 마치 김대중 대통령 막내인 척하면서 동교동이 긴급 모임을 해갖고 이거를 뭐 대책을 세운다? 웃기지도 마. 이거 여러분들 알아봤더니요, 김원걸 의원님이요, 돈에 욕심을 낸 게 아니라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노력을 했대요. 근데 이 문화재 지정을 서울시에서 거부했대요. 왜 문화재 지정을 거부했나 했더니, 그러니까 김원걸 의원님이 만약에 이 집에 돈에 욕심이 있었다 그러면 문화재 지정을 하기 위해서 알아보지 않았겠죠. 그쵸? 문화재 지정을 알아본 자체가 이거를, 이 집을 자기가 팔라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자세히 알아보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희호 여사가 낳은 자식은 김원걸이에요. 그 위에 김홍일, 김홍엽 이런 사람들은 전 부인, 김대중 대통령의 전 부인이 난 자식들이고, 김원걸 의원님만 이희호 여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희호 여사가 돌아가시니까 직계 아들이 김원걸이라서 김원걸이가 이걸 상속받는 거예요. 이게 상속받는 거예요. 근데 김원걸 의원님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랬을까. 이게 이호 여사가 여러분들 2019년에 돌아가셨죠. 그때 이제 서울시 뭐 박원순 시장과 얘기가 됐다라고 했는데, 박원순 시장님도 그 다음에 뭐 잘못되셨죠. 이게 왜 그러면 문화재 지정 신청을 했는데 왜 이게 까였냐. 이 사저 건물을 한번 부수고 다시 지었어요. 한번 부수고 다시 짓는 바람에 50년이 안 됐다 그래갖고 이 서울시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다 그래갖고 이거는 문화재 지정이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재 지정의 조건이 있대요. 어떤 집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50년 이상 지은 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화재 지정이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하고 작년에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권노갑 있죠. 김대중 재단 이사장 권노갑 의원을 찾아갔더니 네가 잘 알아서 처리하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동교동계 쌩 까다가, 그러니까 김원걸 의원님은 점점점 상속세가 17억 원이래요. 17억의 상속세가 있대요. 그러니까 물려받자마자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국세청에다가 5년간 나눠서 내겠다. 17억을 어떻게 한 번에 내냐. 5년간 나눠서 내겠다 그랬더니 국세청에서 이 집에다가 근저당을 걸어버린 거예요. 근저당을 걸었더니 문화재 지정은 또 근저당 잡힌 집은 문화재 지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문화재 지정을 신청한 그 집이 근저당 잡힌 집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얘기를 여기저기 동교동계 알만한 사람들은 알았는데 전부 모른 척한 거야. 전부 쌩깐 거야. 전부 쌩까다가 지금 김홍일 김원걸 의원님이 이게 근저당을 잡아놨다는 건 뭐죠? 계속 냅뒀다가는 경매가 붙여지는 거예요, 이 집이. 그러다가
그 민간의 어떤 그 민간 사람들이 이 집을 보존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어차피 정부에서 하는 문화재 지정이 안 되니까 뜻 있는 사람들에게 이 부지를 매각을 해서 이거를 민간으로 활용하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여태까지 쌩까던 인간들이 김민석, 박지원 이런 사람들 갑자기 나타나갖고 자기네들이 무거운 책임을 지겠다. 아유 진짜 생쇼를 하다. 그러니까 말은 양쪽을 들어봐야 돼. 응? 말은 양쪽을 들어봐야 돼. 응? 그래서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못됐더라고. 응? 건노가 김대중 대통령 재단 이사장도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박지원도 작년에 알고 있어갖고 누가 산다는 사람 연결해준다고 했다가 또 무산되고, 아유 진짜 인간들이, 그래갖고 자기가 전 재산을 다 해서 매각한다 그래갖고 김은걸이 뭐지 이랬대잖아. 여태까지 쌩 까던 인간들. 응?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이 사저 동교동이죠. 여기가 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지 간단하게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전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박정희 정부 때 1970년도에 상도동계와 동교동계라는 양쪽의 민주의 화해 어떤 그 대북격인 김영삼 대통령은 상도동계 그쪽에 사저가 있어서 김대중 대통령은 동교동계 그러면서 이렇게 거의 그 동교동계 사람들은 출근을 김대중 대통령 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총재가 사실 그 왕이었거든요. 야당의 총재 그런 개명이에요. 지금은 당대표지만 그 당시에는 총재 개념이었어요. 이 김대중 대통령 사저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저에서 폭발물이 터진 적도 있고 마당에서 이유 모르는 폭발물이 터져갖고 김대중 대통령과 이호 여사가 사실 죽을 뻔한 것도 있고 근데 마침 그때 김대중 대통령과 이호 여사가 미국 방문 중이어갖고 그 피해는 없었지만 그런 마당에서 폭탄이 터진 적도 있고 그 다음에 1971년도 대선을 앞두고 그 당시 박정희가 그 김대중 대통령 여러분들 김대중 대통령 납치 사건 아시죠? 납치했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극적으로 살아나갔고 그 돌아왔는데 그때 8월 달인가 8월 며칠 날 김대중 대통령이 잠깐만요 인터뷰를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 1971년 1월 28일 날 김대중 대통령 집 마당에서 폭발물이 터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납치당 1973년 8월 8일 날 백주대낮에 일본 도쿄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서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1973년에 제가 태어난 해에 납치를 당했다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고 129시간 만인 8월 13일 밤 동교동 자택에서 이 국정원 애들이 동교동 자택에서 눈 가리고 다 풀어줘 버린 거야. 그래갖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얼굴이 그 당시에 막 입술이 터져 있고 막 구타된 흔적이 있고 그때부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어떤 민주화 투사의 이미지가 있었고 반독재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부터 가택연금 그리고 수없이 가택연금을 받았던 그런 어떤 상징적인 장소에서 저기를 우리가 문화재 지정이나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여러분들 알다시피 신안 그 하이도에 있는 생가는 이미 전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어요. 전남도에. 서울도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의 권한이 김대중 대통령 거기 생가에 있는데 지금 오세발이가 막 그런 일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은 조건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고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저기서 뭐 방안을 찾는다. 그거 다 필요 없어. 민주당이 사. 민주당이 매입해. 돈 모자르면 당원들에게 요구해. 뭐하러 이런 거를 뭐 국고에서 매입하니 이런 거 왜 시끄럽게 해? 민주당의 최고 정신적 지주 아니야. 그냥 민주당이 사.
시간이면 뭐요? 이재명 당대표 100억 펀드 몇 분이면 끝나요? 아니 민주당이 사 후원금 낼게 뭘 이런 걸 갖고 쪼잡스럽게 뭐 전재산을 털어서 누가 산다 그게 민주당이 할 일이에요? 이재명 당대표가 그냥 딴 거 없이 민주당 자산으로 매입하라 그리고 당원들에게 한푼 조금 십시일반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사저 매입을 도와주십시오. 금방 돈차. 응? 뭐하러 이걸 논쟁거리를 만들어? 아니 민주당은 100억형 사면 되잖아. 이거 1시간이면 뭐예요? 1시간. 결국은 우리가 뭐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민주당 적통을 이어가는 그런 정당을 지지하는 시민들 아니에요? 김민석이나 박지원 이런 생쇼에 속지도 말고 그냥 민주당이 사요. 민주당 돈 많아요. 그 건물도 200억인가 300억 주고 산 건물이에요. 응? 뭘 이런 거를 갖고 싸우고 난리냐고. 응? 안 그렇습니까? 이런데 돈 쓰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전 세계에서 당비가 제일 많은 정당이에요. 당원들이 이렇게 돈 꼬박꼬박 자동이체로 내는 정당 전 세계에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거를 논쟁거리로 만들고 왜 서로 헐뜯고 그러냐고. 민주당 100억 200억 은행에다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돈 나와요. 응? 돈 모자르면 당원들한테 얘기하면 되잖아. 아유 진짜. 아니 10,000원씩만 내면 돼요. 지금 당원들이 몇 명인데 이걸 갖고 뭘 싸우고 쪽팔리게 그러고 앉아있냐고. 입으로만 김대중 노무현 김대중 입으로만 100억도 못 만들어갖고 180석 그걸 갖고 있는 정당이 응? 아유 정당 보조금이 얼마가 나오는데 뭘 이런 거 갖고 싸우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 무조건 지금 당원 게시판이나 그런 데다가 청원 올리세요. 민주당이 매입하라. 이걸 왜 우리가 못합니까? 응? 이런 걸 왜 우리가 못해요? 이 대선 때 100억 모이는 거 30분 1시간이면 끝나잖아요. 제발 이런 짓은 누워서 침 뱉게요. 이런 것 좀 하지 마요 진짜. 응? 박지원 의원님 내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좋아하지만 박지원 의원님이 100억 내갖고 그거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 사저를 대신 매입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민주당이 당의 자산 갖고 매입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생각을 하라고. 어떤 돈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사저를 매입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원고를 왜 욕합니까? 여태까지 쌩 까던 새끼들. 뻔히 상속세 내야 될 거 뻔히 알았을 테고 국세청에서 근저당 걸었는 거 뻔히 알았을 테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문화재 유산 신청한 거 알았는데도 다 쌩 깠잖아. 다 쌩 까놓고 이제 와서 누굴 원망을 합니까? 오죽하면 어려울 때 정치권 연락 없었다. 에휴 진짜 이런 것도 나중에 정권 잡고 나서 그때 문화재 지정해도 되잖아. 먼저 사들여 놓고. 안 그래요?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되면 문화재 지정 이거 못합니까? 좀 제발 순서대로 해. 순서대로. 허건날 입으로만 김대중 노무현 정신 찾지 말고 사저 하나 매입한다는 정당이 없는 게 말이나 돼요? 뿌리라며. 김대중이 없었으면 민주당이 없었다며. 이거는 생각할 것도 없어. 응? 그냥 민주당이 매입을 해야지. 응?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싸울 일이에요? 괜히 김대중의 적자 뭐 박지원 뭐 김민석 누구 모여갖고 개소리들하고 앉아있어. 아유 진짜 그만 쇼해라. 응. 민주당이 매입하면 끝날 것 같고 왜 이렇게 싸워?
아유 진짜 한심 들어갖고. 아니 싸울 일이냐고 이게. 그다음에 요거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반가운 소식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나보다도 머리가 안 돌아가. 지금 우리가 이진숙이 빵진숙이 우리가 탄핵했죠. 그러니까 저쪽은 이제 자기네들이 장악하려고 했던 거 다 했다는 거죠. 마지막 장악이 박문진 이사진 교체와 KBS 이사진 교체를 그러니까 이진숙이를 탄핵하는데 사퇴 안 시켰다는 것은 자기네들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의미죠. 한편으로는.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요, 자네들은 결국은 이제 통과시킬 건 통과시켰으니까 자기네들은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반가운 소식은 뭐냐면 탄핵 소추 직전에 MBC 감독권을 가진 박문진 이사를 방통위원장이 지 마음대로 지금 교체를 했잖아요. 그래서 방통위원장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민주당이 했어요. 이걸 행정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면 여태까지 방통위 문제는 여태까지 다 민주당이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법원에서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의 박문진 이사 선임을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쟤네 맘대로 MBC를 장악하거나 KBS를 장악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행정소송을 하면 이길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요건 좀 이따 하고, 지금 제가 계속 마약 밀수, 여러분들에게 이 마약 밀수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 그러니까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2023년 9월 10일 날 영등포 경찰서가 말레이시아 밀수 조직원 2명을 잡아요. 이미 얘네들은 12kg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얘네들이 던지기라고 하죠. 그러면서 차에다가 마약을 나눠주는데 그거를 제보를 받고 잠복해 있다가 얘네들을 잡아요. 여성 2명이에요. 말레이시아 여성 2명을 잡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너 어떻게 이 마약을 갖고 들어왔냐? 세관 직원이 안전하게 저희를 안내해 줬어요. 뭐? 세관 직원이? 그래서 이제 영등포 경찰서에 이 백혜룡 당시 형사과장이 이 수사를 인천 세관으로 넓힌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오늘 CCTV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판결, 얘네들 재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 CCTV가 공개되는데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일단 보십시오. 이걸 한번 보세요. 이 말레이시아 여성이 뭔가 봉투에 들고 가죠. 양손에 봉투를 들고 파란색 소울에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마약이에요. 그쵸? 이게 마약을 배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영등포 경찰서가 이게 법정에서 제출된 영상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니들 이거 마약 어떻게 갖고 들어왔냐? 이거를 조사하다가 이게 12kg나, 그러니까 국내에 유통시키려고 한 거죠. 저 마약을 조폭들이나 그런 쪽에 유통책에게 유통을 하려다가 이 말레이시아 여성 2명을 지금 잡은 거예요. 진술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입국 심사를 거치지 않고 손쉽게 공항을 빠져나왔다. 통상 입국장으로 빠져나오는 세관 신고구역에서는 입국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따로 검문도 받지 않는 게 일반 원칙이다. 반면 B씨는 검역장 출국 심사 세관 신고를 명확하게 구분해 표현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관 직원의 안내 범위 역시 둘의 진술이 좀, 그러니까 법정에서 다뤘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A씨, 말레이시아 여성 A씨는 공항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택시 승강장까지 안내했다라고 했지만 B씨는 출구까지만 안내받았다. 둘 다 안내받은 거는 맞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밝혀지면서 이 사건을 확대해 나가면서 이 백혜령 경정이 이제 브리핑에서 2,200억 원대 마약 사건의 연루자들을 잡았고 세관 직원도 연루됐다 발표를 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알죠? 이종호가 관리 대상에 있는 서울경찰청 경무관이 전화 와서 같은 공무원들끼리 좀 빼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외압성, 그러니까 영등포 경찰서장이 백혜령 경정한테 이거 용산에서 지켜보니까 이거 좀 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이해가 안 가죠. 용산에서 지켜보면 더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용산에서 지켜보니까 관세청을 빼라. 이 사건이 처음에는 마약 사건이었다가 이제 정치 사건으로 변한 그런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약 수사 청문회가 열린다. 20일 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8월 오늘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8월 20일 전체회 이재명 당대표가 취임 이후에 20일 날 지금 이 마약 사건 외압 의혹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정부가 마약을 숨겨주는 정부다라고 나오는 순간 죽는 거죠. 지금 하여튼 이게 지금 서울경찰청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 김찬수, 윤희근 다 지금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게 아마 어떻게 나올지 저는 이 사건이 아마 굉장히 의외로 큰 파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민주당이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가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과 영수회담이 필요하다. 들었죠? 며칠 전에 이재명 당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토론회에서 영수회담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이제 비상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한동훈이가 영수회담 너무 좋습니다. 예. 영수회담은 형식보다는 민생이 중요하니까요. 이지랄 떨었어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한동훈이가 이재명 당대표랑 영수회담을 하자 그랬잖아. 그러면 한동훈이가 기분이 좋았을까? 생각해봐. 한동훈이가 기분이 좋았을까? 패싱이잖아.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이가 당대표 왔는데도 한동훈과 일단 당대표 회담하자가 아니라 영수회담하자는 거잖아. 그러면 누가 봐도 한동훈이는 패싱 당한 거잖아. 그런데도 영수회담은 너무 좋은 일이다. 이걸 왜 붙였을 것 같아요? 한동훈이가 영수회담은 너무 좋은 일이다 라고 하면서 왜 펌프질했을 것 같아요? 나도 끼워달라는 거야. 응? 만약에 생각해봐요. 영수회담을 할 때 대체로 여야 대표, 그쵸? 자기를 윤석열이가 대표로 인정을 하면, 윤석열이가 한동훈이를 대표로 인정을 하면 우리 동훈이도 부릅시다. 이게 되는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 이재명, 윤석열 셋이 대화를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윤석열과 이재명 둘이 대화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둘 다 불편한 거야. 한동훈도 불편해 죽겠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영수회담 하자 그러면 오히려 한동훈을 제끼고
아직은 내가 권력자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패싱의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왜 이재명 당대표는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돼갖고 한동훈과 함께 3자 회담을 하자라는 얘기를 안 하고 영수회담을 바로 다이렉트로 하자 그랬냐면 야당 대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야당 대표는 뭐든지 그 당론만 정해갖고 야당 대표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윤석열과 어떤 합의가 되면 야당 대표는 할 수 있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한동훈이랑 주구장창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했어. 다 했는데 윤석열이가 싫어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말짱 도루묵이 되죠.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는 재정권을 갖고 있는 행정부와의 협상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재명 당대표는 한동훈이랑 얘기 다 했는데 윤석열이가 선 거버리면 이재명 당대표의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서 딱 보면 과연 제가 이재명 당대표가 던진 윤석열과의 영수회담 한동훈이가 너무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이가 이제는 무시를 못하겠죠. 야당 대표가 한번 만나자 민생이 장난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새로운 여당 대표인 한동훈이도 영수회담 너무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윤석열이가 싫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뭔가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이후에 어떤 야당의 만남 제안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한동훈이가 낄 것이냐 3자 회담이 될 것이냐.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이가 그러면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도 모셔갖고 같이 얘기를 나누자 라고 얘기하면 이재명 당대표는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직 그 뒤끝이 있는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걔는 아직 한참 내 따까리니까 걔 없이 둘이 얘기합시다 라고 하면 한동훈은 개망신 당하는 거죠. 그쵸? 한동훈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일을 하는데 자기는 쏙 빼고 윤석열이랑 이재명이 딱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를 하면 한동훈이는 진짜 쪽팔림을 당하는 거죠. 제가 어제 그저께 이런 말씀 드렸죠. 국민의힘의 지금 속내가 뭐냐? 그래 한동훈 네가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니까 너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왜 그러면 친윤계가 여러분들 한동훈에게 왜 지금 한동훈이가 당 장악을 못하는 줄 아세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이가 당 장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 첫째, 현직 의원들은 친윤계가 많다. 둘째, 당 장악을 할 때 가장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대표뿐만 아니라 당 장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천권이에요. 공천권. 당 장악을 할 때는 공천권이에요. 근데 한동훈이한테 지금 국회의원들이 잘 보일 일이 있어요? 지금 한동훈이한테 굳이 막 아부 떨고 뭐 우리 동훈 씨 새로운 국힘당의 변화와 개혁을 해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 괜히 지금 나는 배지를 달았는데 아직 대통령의 임기는 3년 가까이 남았는데 괜히 한동훈은 주변에 얼씬거리다가 대통령한테 찍혀갖고 검찰 시켜갖고 캐비넷이라도 열면 뭐하러 그러냐 이거죠. 그렇죠? 친윤 의원들이 굳이 한동훈에게 매달릴 이유가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윤계는 그래 네가 뭐 당대표 됐으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꼬라지나 좀 보자 그래놓고 협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아까 뉴스에서 봤듯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추경호가 휴가인가? 추경호가 없었대요. 추경호가 없는데 한동훈이가 우리 전기세 지원하자 하면서 지가 땅땅땅 두드리면서 뭐 얼마가 필요하고 막 그랬대. 추경호 입장에서는 무조건 국가에서 돈 들어가는 건 반대하는 기재부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추경호가 쥐가 뭔데?
지가 무슨 원내야? 원내도 아닌 게 지 마음대로 무슨 당대표가 네가 뭔데 전기세 인상을 뭐 하자 뭐 이런 개소리를 해. 이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동훈이가 당대표는 됐지만 당원들에 의해서 지지에 의해서 당대표가 됐지만 그러니까 당을 빠르게 장악하거나 뭐 인선이야 여의도 연구원장을 뭐 바꾼다든지 뭐 그거야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108명의 국힘당 의원들이 한동훈에게 협조를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추경호가 그걸 믿고 원내에서 할 일은 원내 대표에게 맡겨라 이런 얘기가 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8월 18일 날 2기 체제가 이제 시작되면 영수회담을 제일 먼저 또 제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한동훈이가 영수회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이지랄 떨었는데 이재명 당대표와 윤석열이 단독으로 만나면 또 이러겠죠. 걔는 또 뻘쭘하면 이러잖아요. 뭐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맨날 이러잖아요. 뭐 한동훈 대표도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이러잖아. 민망해갖고. 또 그지랄 떨 거예요. 제가 보면. 두 번째 또 그다음에 또 오늘 중요한 게 여러분들 드러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뉴스공장 보셨어요? 아침에 여러분들 아마 뉴스공장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김어준 총수가 잘 짚더라고요. 뭘 잘 짚었냐면 뉴라이트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검찰 위에 뉴라이트라는 소리를 했죠. 검찰 위에 뉴라이트가 지금 대한민국 용산을 장악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뉴라이트라는 존재는 2008년도 이명박 정부에서 꿈틀꿈틀 대다가 사실상 이제 음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거의 일배 취급받으면서 뉴라이트라는 거는 어떤 뭐 반일 종족주의라는 그런 책을 쓰면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일본의 역사 논리를 그대로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통해서 일본의 어떤 그 조선의 그 침략을 정당화시키는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이건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다라고 하면서 일배 취급하고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일부의 그 변방에 떠드는 정신 나간 학자 취급을 받았어요. 그렇죠? 정신 나간 학자 일부 학자들의 취급을 받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주류가 된 거죠. 주류가 된 거예요. 주류가. 그러니까 김어준 총수가 잘 집었죠. 여태까지 어둡고 변방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독립기념관도 우리가 접수했다. 상징적인 의미죠. 상징적인 의미. 그렇죠? 여태까지 이런 독립운동의 역사 이런 것만 얘기하면 저 친일파, 매국노 이런 소리를 들었던 놈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게 상징적인 거잖아요. 독립기념관의 관장도 우리가 잡았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까 좀 놀라운 제가 그 어떤 방송을 보다가 들었는데 얘네들이 왜 독립기념관의 관장을 하려 그럴까?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놈들이 굳이 이 논란을 겪으면서 이 뉴라이트 출신들이 여기는 사실 선을 넘는 행위거든요. 독립기념관 관장을 왜 굳이 지네가 왜 상징적으로라도 하려고 그럴까? 왜 그러냐면 얘네들의 최종 목표는 독립기념관을 없애는 겁니다. 독립기념관을 건국기념관으로 만드는 게 최종 목표예요. 제가 보면 그래요. 그렇죠? 얘네들의 최종 목표는 독립기념관이라는 이름을 결국은 건국기념관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기 위한 일련의 작업인 거예요. 그렇잖아. 독립운동을 부정했던 세력들이 독립기념관장이 되는 순간 자네들은 독립기념관에 이승만이가 도배되고 건국에 공을 세웠던 백선엽 친일파, 악질 친일파들과 이런 애들이 독립기념관 안에 차지하겠죠.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의 흉상도 없애는. 제가 보면 그럼 왜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뉴라이트라는 어떤 이 매국노들이 판을 칠까? 이 매국노들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변방에서 떠들었던 일배 취급을 받던 우리 상식적이지 않은 학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놈들이 어떻게 주류가 됐을까 생각해봤거든요. 윤석열이가 정치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여태까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도 뉴라이트가 역사전쟁을 많이 펼쳤습니다. 첫 번째 이명박의 정권 때 뉴라이트가 스물스물 기어나오면서 제일 처음에 했던 역사전쟁이 건국절 기억나시죠? 건국절을 만들자. 이게 역사전쟁을 했다가 엄청난 우리 시민사회와 언론의 질타를 받고 물러나요. 그렇죠? 건국절 했다가 다 도망갑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뭘 했죠? 국정교과서 역사전쟁을 펼쳤어요. 국정교과서 작업을 하다가 또 시민사회단체와 역사를 재단하지 말라 그러면서 엄청난 비판을 받으면서 또 국정교과서도 후퇴를 해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면서 직진을 합니다. 왜 그럴까? 이명박근혜는 그래도 정치인이에요. 대중의 눈치를 봅니다. 윤석열은요, 김건희 특검 여론이 99%라도 반대할 새끼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윤석열은 아직도 검사 출신이라서 지가 맞다고 생각하면 걔는 검사 엘리트주의 새끼라서 여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정치인과 검찰 출신의 독재자가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뉴라이트 입장에서는 윤석열 집권은 하늘이 주신 기회인 거예요. 정치인들은 여론에 민감해야 되는데 윤석열은 세월호 참사가 아니라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 99%의 찬성 여론이 있어도 얘는 거부권을 행사할 새끼예요. 제 말 이해가 가시죠? 뉴라이트 입장에서는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없는 거야.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는. 그러니까 독립기념관도 침투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여론의 문매를 맞아도 굳건히 정부 요직을 차지하는 거죠. 얘네 입장에서는 이번은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놓고 옆에서 대통령이 강단이 있다. 몇 번 이렇게 쓰셔주면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하면 절대 물어서지 않나. 저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지랄 떠는 새끼인데.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어둡고 변방에 있던 반민족 세력들, 매국노들이 이제는 주류가 돼서 대한민국의 주요 역사 기관장들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외교부가 이게 진짜 외교부입니다. 이거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야. 조선 총독부예요. 딱 걸렸어요. 외교부가 사도광산 자료를 조작한 게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외교부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지금 여태까지 외교부가 여러분들 한겨레 보도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뭘 왜곡을 했냐면 이거 일본 놈 아닌 이상 이런 짓 안 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본은 모든 노동자라고만 표현을 했는데 일본이 만든 문서를 우리나라가 조작을 해서 일본이 만든 문서에 한국인 노동자라고 했다라고 국민을 속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본은 모든 노동자라고만 표현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한국인 노동자라고 변형시켜서 자료를 뿌린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정부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 아니 어떻게 일본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일본의 문서를 조작을 해갖고 우리나라에게 뿌린 겁니다. 이게 한국인 노동자라고 우리에게 뿌렸어요. 이건 누가 유리해요? 일본에 유리한 자료로 둔갑시켜서. 미친놈들이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역사를 이렇게 지 맘대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임명은 윤석열 탄핵 사유라고 얘기했죠. 지금 이 자들이 어디까지 지금 진출하고 있냐면요. 올해가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광복 79년입니다. 뉴라이트의 역사 왜곡이 여러 군데에서 다방면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15일에 이번 광복절 15일에 책이 나옵니다. 무슨 책이 나오냐? 테러리스트 김구가 출간됩니다. 어떤 놈이 썼냐? 정안기라는 놈이 썼습니다. 저자가 8월 15일 날 테러리스트 김구가 출간될 예정인데 저자가 정안기인데 이 정안기가 어떤 놈이냐? 2019년 출간한 책이 뭐냐?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 저자입니다. 독립기념관장도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 저자입니다. 더구나 지금 KBS 장악됐죠. KBS가 광복절을 맞아 상영을 준비하고 있는 다큐멘터리가 뭔지 아십니까? 기적의 시작이라는 광복절의 역사 왜곡을 하는 이승만 찬양, 이승만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광복절날 한다고 합니다. 이 광복절날 다큐멘터리에 누가 인터뷰로 나오냐? 백선엽 전 육군 참모총장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하나 물어봅시다. 광복절이 현충일입니까? 아니 어떻게 광복절날 간도 특설대에서 독립군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던 백선엽의 인터뷰가 나오냐고요. 백선엽이는 우리나라 독립과 1도 연관이 없는 새끼예요. 이 새끼는 대한민국 독립운동 독립투사들을 간도 특설대에서 잔인하게 학살했던 새끼입니다. 이런 새끼가 8월 15일 날 왜 나옵니까? 이 다큐를 KBS에서 준비한대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다큐는 이승만의 업적 위주로 나오지만 여수 순천 사건을 여순 반란 사건으로 표현합니다. 거기에다가 4.19 혁명에 대해서는 이승만이가 부정선거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미친놈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윤석열은 탄핵감입니다. 왜 탄핵감이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이거는 진짜 탄핵감이에요. 헌법을 부정하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 사유 중에 가장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대통령은 탄핵 사유가 됩니다. 지금 윤석열이가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의 김영석 관장을 임명하는 순간 헌법 전문을 위반한 겁니다. 이 자들은 헌법 전문을 위반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헌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김영석 관장이나 이런 자들은 어떻죠? 대한민국은 일본에 의해서 경제 발전이 됐고 3.1운동 일본에 이미 1919년에는 임시정부라고 얘네들은 표현하지 않고 이미 우리는 국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모두가 일본의 식민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 이래 3.1운동에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뉴라이트가 독립기념관장인 김형석 1945년 8월엔 광복은 없었다.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다. 1948년 이전엔 우리 국민은 없고 일본 국민들만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1945년에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을 선언을 하면서 대한민국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죠. 얘네들이 왜 자꾸 1948년을 지네가 이제 대한민국 있다라고 하냐면 45년부터 48년간 3년은 미군정이었어요. 그쵸? 해방이 되고 나서 미군이 이제 우리나라 거기에 미군기를 끄고 3년간 미군정으로 3년간 있었기 때문에 신탁통치 그런 게 아니라 미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1945년 해방 이후에 3년간 지나서 1948년에 대한민국 그 이승만이가 그 초대 대통령으로 되면서 그때 건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말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사실상 먹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게 왜 큰 범죄냐면요. 우리는 왜 을사늑약이라고 합니까? 불법적인 국권 침탈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먹은 과정에서 불법과 어떤 부당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본이 그 당시에 대한제국을 일본이 병합할 때 인정할 수 없다가 우리 대한민국에 곁다까지 주장하는 논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그걸 다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쟤네들은 1948년 8월 15일에 정부를 세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저는 정말 화나는 게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아무리 친일파들이 해방 이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돈과 권력을 모두 차지하고 오히려 독립운동가들은 배고파서 배우지 못하고 아프고 병들어서 일찍 돌아가신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뿐만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저들이 지우려고 뭐 했지만 그래도 우리 수십 년간 지켜온 선이라는 게 있어요. 선. 건드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끊임없이 일본에 대항해서 의병들이 활동을 했고 독립운동가들이 활동을 했고 만주에서 신의주 군관학교에서 독립군을 양성을 했고 광복군을 양성을 했고 누군가는 전 재산을 팔아갖고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일본과 싸웠고 그런 대한민국이 어려웠지만 그런 역사들이 분명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임시정부에서 우리가 임정해서 김구 주석과 함께 그리고 이승만이도 임정해서 탄핵된 대통령이지만 이승만이는 임정해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먼저 탄핵된 대통령은 이승만이에요. 이승만이는 임정해서 탄핵된 대통령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런 모든 그럼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에 식민지 지배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일본에 충성하다가 살다가 일본이 미국에게 원자폭탄을 맞으니까 그냥 항복하고 나가니까 우리는 해방됐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아무 무기력한 우리가 민족입니까? 그러면 홍범도 장군의 전투, 청산리 전투, 그 다음에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전투, 홍범도 장군의 이런 모든 의병들의 싸움이나 독립군들의 싸움 그 사람들이 왜 죽어왔습니까? 응? 저는 윤석열 정부는요 정말 나중에 우리가 해방 이후에 수십 년간 지켜온 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건 감히 이명박근혜도 건드리지 못했던 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선을 넘은 거예요.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 출신의
김영석 관장,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저자인 김영석 관장을 시켰다는 것은요, 결국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주면서 대한민국 독립기념관 자체를 건국기념관으로 만들라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분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잠깐 제가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지고 5년짜리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이행한다 그랬지만, 대통령은 역사를 재단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 권리는 국민들이 주지 않았어요. 역사는 보존하는 것이고, 그 역사를 토대로 우리가 과거의 역사에 반성할 점이 있으면 반성하고, 또다시 약한 민족이 돼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는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민족의 자긍심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 자주국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윤석열이 뭐라고, 누가, 무슨 자격으로 일본에게 강제징용 피해와 위안부 피해를 지 마음대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만들고 해결하라 그러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자들을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장으로 누구 마음대로 대통령에게 역사의 재단을 맡겼습니까? 윤석열은 선을 넘어도 한참 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윤석열은 지금 즉시 탄핵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분명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저항한 항거한 4.19 이념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위반입니다. 여러분들이 봐도 이거는 헌법 위반이잖아요. 응? 임시정부를 계승하지 않는 이런 자들은 일본 정부를 계승하는 인간들이라서 마구잡이식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역사 전쟁이 아니라 이거는 역사의 전쟁을 넘어서 자기네들이 깃발을 꼽는 겁니다. 지네가 이겼다. 그동안 건국절 싸움을 했고, 매국 교과서를 만들고 국정 교과서를 통해서 친일 찬양을 하려고 했던 이들이 물러나는 척했지만,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자기네들과 독립기념관까지 차지했다라고 하는 반민족 세력들의 사실상 쿠데타입니다. 이건 그렇죠? 이건 반민족 세력들의 민족 쿠데타예요. 그래서 이자들을 뒤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자들을 뒤에서 임명하고 있는 윤석열은 탄핵 사유가 되고, 얘네들은 간첩죄로 구속시켜야 돼요.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깎아버리잖아요. 반민족 세력들이 국정을 장악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을 위해서 사도광산을 문화유산에 등재하는데 찬성을 해주고, 심지어 일본에서는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해준다는 이런 개같은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준비한 윤석열은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이면은 윤석열 탄핵사, 분명히 저는 윤석열 탄핵사이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국회 청원에 올려서 이거는 청문회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은 탄핵사이고 뉴라이트 독립기념관 임명은 탄핵사이기 때문에 윤석열 포함시켜야 돼요. 저는 독립기념관장도 탄핵이 안 되나? 그쵸? 이거 공론화해야 됩니다. 진짜 헌법을 위반했잖아요. 독립기념관장은 탄핵 안 됩니까? 왜 탄핵 안 하지? 저런 인간을 왜 독립기념관장으로 합니까? 독립기념관장도 기관장이라서 탄핵이 안 되나? 한번 물어볼게요. 파면? 뭐 안 되나? 헌법 위반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